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구현상입니다. 저에게 해외학술지 평가 기준을 좀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고 다만 그 조선일보와 이제 중앙일보의 그 해외학술지 우대 정책에 좀 비판하는 그런 책을 썼던 이유로 아마 이종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그 연구재단에 그 해외학술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를 쭉 찾아봤는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도 정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학술지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국제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학술지 외국어 발행 지원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해외학술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내리자면은 국제 저명 학술지 세계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모든 학술지를 해외학술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AHCI라든지 스코프스 이런 것으로 특히 이제 국문으로 등재된 학술지도 꽤 있습니다. 120여 개 이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반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스에 등재는 했지만은 이제 한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문 학술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ANHCI하고 스코프스에 등재된 영문 학술지를 제가 해외 학술지로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학술지 평가를 우리가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학술지 평가 제도 자체가 없고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나온 학술지를 우리 연구재단이 너희는 A, B, C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인데 다만 우리 애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이냐 관련된 내용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 학술지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국제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을 요구를 이제 하면서 해외 학술지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K21 사업이 96년, 97년 시작이 되면서 2002년부터는 뭘 요구했냐면은 해외 학술지 게재를 이제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해외 학술지 그 게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의 뭐 5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쪽에서 비약적으로 올랐고 그러자 이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아예 스코프 등재를 한다 해가지고 코리아 매드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생물학 또는 이제 물리학 이런 분야에 전부 다 이제 스코프에 등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한국어로는 논문이 발행되지 않는 이런 기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외 학술지를 평가하는 연구자들의 목적은 일단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 보라는 거죠. 해외 학술지에 투고를 하려면 당연히 해외 학자와 이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chief 에디터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해외 인력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일 텐데 한국의 고유한 학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요것을 주로 목표로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목표는 제대로 달성이 안 됐고 거꾸로 이제 업적 평가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제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해외학술지 평가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현재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자체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으면 그냥 해외학술지를 인정하는 이런 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김주성 선생님과 약간 달리 등재지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학술적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야 되고 등등.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그 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평가 기준은 나름대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수 등재 학술지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기본 요건들을 보면 지나치게 높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해외 학술지의 평가의 기본 요소로 삼을 수 있겠다. 실제로 스코프스에는 이러한 요소에 못 미치는 학술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톰슨 로이터가 제공하는 이제 검색 엔진인데요. 톰슨 로이터가 코리아 이제 지부까지 두고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아시아에도 여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톰슨 로이터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자연과학 저널들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SCI로부터 SSCI, NHCI 등등 전 학문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을 이제 색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이런 선정 방식과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톰슨 로이터 또는 스코프스 등에 등재된 학술지들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연구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과학 쪽은 연구자들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상대방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주는 이런 그 활동까지 해주기 때문에 인문학 쪽하고는 좀 달리 학문의 질이 연구 논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뭐 한번 몇 차례 투고를 했었는데 아주 재미난 일은 이제 제 논문에 다 영어로 쓰여 있지만은 그 이제 영어로 번역된 순자 논문의 그 번역이 영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번역을 새로 하고 그 밑에 각주로 이제 한자를 좀 달았어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한자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다에 관한 논문을 써서 투고를 했더니 이다를 썼다고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다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돼야만 일단 심사에 붙인다는 그런 이제 chief 에디터의 변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굳이 뭐 그들에게 내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연구 논문들을 써야 되느냐? 그들의 선정 기준 자체를 보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make sense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자체는 상당히 높고 신뢰할 만하지만 연구 내용으로만 보자면은 전체적으로는 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스코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즘 이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제 뭐죠 GRN이라는 거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 책임자가 되려면 해외 학술지에 투고가 됐거나 뭐 아무튼 저서를 쓰거나 했어야 되는데요. 그 항목 가운데 JCR이라는 것을 1.5점 준다 해가지고 100점 우수 논문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JCR이 뭔지 잘 모르시고 계세요. ISI라는 것은 1945년 정도에 설립된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모든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주제 분야에 이제 그 인용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 원래 목적은 사서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어떤 학술지를 사고 또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학술지를 많이 보는지 등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지표들을 쭉 만들었는데 원래 도서관학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갑자기 이것이 톰슨 로이터라는 일종의 그 회사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저널 평가라는 방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IF라고 약자로 많이 알려진 임팩트 팩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팩트 팩터를 만드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는 분모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몇 개의 논문을 밑에 놓을 거냐 위에 놓을 거에 따라서 이 IF 값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르죠. 제3세계의 그 연구자 시민들은 이 조작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IF 값이 조작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영만이라는 분께서 이제 쓴 걸 잠깐 인용을 해본다면은 자료 선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리뷰도 있고 서평도 있고 리서치 페이퍼도 있고 실험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1쪽짜리도 있고 13쪽짜리도 있고 20쪽짜리도 있고 연구 주제도 제각각이고 연구 논문의 수준도 제각각인데 똑같이 한 편으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자료로 인정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 팩터 자체가 상당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것이 문제가 되니까 좀 더 보완한다고 이제 즉시 인용 지수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피인용 지수 반감기라는 걸 또 두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이런 이제 JCR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대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우대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들은 $1에서 갑자기 심지어 $100까지 올라갑니다. 논문 한 편을 이제 내려봤는데, 그러니까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될수록 이제 톰슨 로이터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렇게 저널 순위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게, 조작에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은 이 저널 순위를 보고 이제 좋은 저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 기준에 따르자면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들은요, 서울대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게 NHCI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합병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검색 엔진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슨 로이터가 제시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평가 시스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핵심이 뭐냐면 인터내셔널 다이버시티라는 겁니다. 요거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국내에 돌아오면 거의 한국파가 됩니다. 해외 활동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순간 거의 국내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학술지에서는 완전히 제3세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재하기가 좀 어렵고, 심지어는 게재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뒤에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핵심은 현재는 우리 연구재단을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술지 DB,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이야. 그리고 최근에 JCR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자연과학 쪽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인문학 분야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해가지고 0.5점 정도를 더 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평가를 할 거면은 연구재단 자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KCI 기준과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서양의 이러한 평가 기준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우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질 좋은 그런 논문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기준을 해외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해외 학술지 평가 기준이 마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살펴본 것 중에 해외 학술지는 너무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거의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픈 액세스를 할 것이냐.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것이 숙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이미 이 유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야말로 사실 무료로 이런 해외 학술지들을 이제 인용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료가 되니까 학생들은 점점 더 못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료화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외 학술지를 높게 평가를 해야겠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우리 연구재단 학술지 기준으로 보면 이런 오픈 액세스가 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탈락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픈 액세스의 기준을 지나친 유료화도 넣어야 됩니다. 너무 비싸게 받으면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의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해외 학술지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리 업체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연구재단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점수는 좀 감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허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연구재단 같은 경우나 또는 RI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등록을 하게 되면 전부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학술지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집단지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투고했는지 몰라요. 제가 칸트 스튜디엔에 누가 투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논문으로 누가 투고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논문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왜? 영어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지성이라고 우리 안에서 연구재단이 한국 학자들의 어떤 학문적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업적만 쌓고 그 다음에는 집단지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학술지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한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치 낙동강 오리알처럼 한 군데 똑 게재하고 끝나는 거니까 학술지 자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편집위원으로 갈 수도 없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이제 학술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편집인의 자발적인 교류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군데에는 스코프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편집권을 조금 보장해주고 있지만은 형식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인 학자가 이런 해외 학술지 편집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재단의 문제로 보자면은 해외 학술지 논문의 질이라든지 출판 관리, 양식,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이 좀 빨리 마련돼야 되고 가능 없다면은 그냥 현재 KCI 기준을 좀 손보는 형태로 제시를 해야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IF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술지에 나오는 임팩트 팩터를 우리 한국의 어떤 학회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문학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모르니까 그냥 평가해서 제외시키는 게 맞겠다. 다음에 인문학 영역은 스코프스든 ANHCI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현재 인문학 영역에 국제기준 표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재단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도 있겠다. 아까 이제 저는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가 영어권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중국어권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기관에서 이러한 인덱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 많은 그 기관과 연구재단이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고된 논문들도 해외 학술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좀 넓혀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학술지 우대라는 것은 이게 좀 문제인데요. 공개 학술지 우대 정책과 모순을 일으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반복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평가 주체마다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폴란드 쪽, 헝가리 쪽, 네덜란드 쪽, 영국 쪽, 독일 쪽, 미국 쪽 평가 기준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운이 좋으면 게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죠. 어떤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종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해외 학술지 우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좀 평가 기준을
맞춰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연구재단의 해외학술지 평가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를 보호하고 그동안 경쟁력이 없었잖아요. 보호를 해주고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학술지의 좋은 점들을 반영하고 그것들을 이제 현실화하는 것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러한 해외 학술지 평가는 사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JCR에 의한 논문 우대는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또는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그 밖의 해외 학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신력 있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 서로 교류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외 학술지를 넓게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스코프스 정도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이런 해외 학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등하게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해외 학술지 평가 기준이 우대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연과학 쪽은 전혀 예외입니다. 그쪽은 이미 영어로 학술어가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대라는 개념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가지고 이미 논의가 되는 수준이니까. 하지만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김주성 교수 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역성의 핵심이 바로 언어이고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영어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인문학에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가 기준이란 해외 학술지 평가 기준은 국내 학술지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평가 기준과 상관이 없지만은 만일 연구재단이 연구비 지원을 한 논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행하게 될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사업에서 그거를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적 세금이라는 것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어학술지에 투고가 되면 한국 국민들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들을 거꾸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꼴이 되고, 이것은 제가 그러게 필요하다면 하되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그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특히 뭐 국민하면 대표라는 연구자들이겠죠. 연구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한글로 번역이 돼야겠다. 이것도 반드시 첨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금 해외학술지 문제가 복잡하냐면 이제 양자구도 대결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화라는 쪽하고 공유, 무료화 쪽으로 지금 이제 학술지 부분도 크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많은 오픈 액세스 코리아라는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고 대학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명대학교, 국립생태원, 국토연구원 등등 기초과학연구원, 많은 이미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런 이제 오픈 액세스 코리아라는 것을 실제로 구동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지나친 유료화 쪽은 우리가 자제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것은 좀 막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evil이라는 영어를 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말로 악이라고 치면 아무런 검색이 안 됩니다. 스코프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논문을 한글로 한번 쳐보세요. 이것은 검색이 되지 않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검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제시한 스코프스 검색을 통한 이런 대학평가는요, 한국 논문은 전부 빵점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중앙일보도 그걸 따라 하다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평가 배점을 좀 줄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연구재단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디클레레이션이라고 하는 2012년에 이렇게 그 선언이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평가 대상은 저널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 대상은 연구 결과물이어야 한다. 여기에 이제 하나 빠졌는데 정책 위반도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논문을 썼는데, 우리 김진 단장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정책으로 위반이 됐다. 그러면 중요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빼고, 결과물도 빼고, 영향력도 빼고, 그저 뭐 어떤 저널에 발표가 됐느냐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학문성을 크게 위축시킨다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기관장들, 대학 총장님들, 심지어는 뭐 정책 관료들까지 모두 서명하는 이런 대규모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US 사이언스는 이제 모두에게 결과물들을 오픈하는 freely available 이라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양대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료화, 기업이 추구하는 유료화고, 또 한쪽은 오픈 소스라든지 또는 오픈 액세스와 같은 공유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리아 팩터라는 걸 잘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논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우리 김주성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학문화가 소멸을 하는 거죠. 한국어로서 학문할 수 없다면은 BBC는 이미 100년 뒤 한국어는 소멸할 거라고 봤습니다. 문학어, 일상어, 학문어 모두 포함해가지고 영어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랭귀지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의 지적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책 위반자들은 모두 영어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는 거죠. 이런 나라의 언어 정책은 분명히 영어 우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100년 뒤쯤 되면 한국어는 일상어, 문학어 또는 이제 학문어 세계에서 모두 소멸할 것이다. 근데 예측은 반드시 예측의 역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를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현재 주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크라든지 OCW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부의 주력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왜 진행이 되냐면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 교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 이 학문 문맹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쓰여 있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읽어보신다고 가정해보세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글로 잘 쓰여 있고 한국어가 바람직하다면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학문 차별을 언어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한국 국민들이 모국어로 학문을 잘할 수 있도록 해외 학술지 평가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줘야 된다. 요건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이종관 선생님께서 밀턴을 예를 들으셔서 이렇게 이제 한 명의 그 위대한 작가가 영어를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았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자들이 모국어로 학문을 충실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한국어도 아주 뛰어난 학술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어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말이 이렇게 운명을 맞이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천병은 문학어가 아니고요, 학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제가 이제 말과 글이 죽어가는 단계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현재 한국은 1번 잠재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트 집단들이 영어에 대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기, 영어로 논문 쓰기,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한국어는 이미 잠재적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위기에 처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우리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식적 지위를 잃어버려서 영어 공용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 등등, 한국은 이미 이런 단계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러한 노력들은 문자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자 서울 선언이라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고, 우리 학문어 문제에서도 문자의 문제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좀 너무 넓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선생님 감사합니다.